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랜드 하느트 호텔의 대연회장은 강그룹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수천 송이의 백장미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은 눈이 부실 정도였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연신 출입구를 향해 초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가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경영 악화로 인한 부도 위기에 몰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강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맞아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을 은밀하게 수군거렸고 이는 자존심 강한 강태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담보 자산에 대한 압류 통보를 보내오기 시작했으나 그는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태연한 척 연기해야만 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미국에서 온다는 거대 투자기업 진글로벌 뿐이었으며 오늘 밤 그들의 투자를 반드시 유치해야만 무너져가는 제국을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함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곁에는 18년 전 조강지처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꿰찬 현재의 아내 박미란이 서서 억지로 귀부인 흉내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드레스를 입고 끊임없이 웨이터에게 술을 주문하며 남편의 냉랭한 태도에서 오는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다. 박미란이 귓가에 다가와 진 글로벌의 귀비는 언제 도착하냐고 물었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볼 뿐이었다. 갑자기 거대한 프로펠러 소음이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며 호텔 유리창이 흔들렸고 연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야외 헬기 착륙장으로 쏠렸다.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헬기 동체에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불사조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위압적인 등장은 순식간에 파티장의 분위기를 압도해 버렸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임원진들에게 눈짓을 보내어 이거물급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렀다. 헬기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형을 갖추며 강그룹 보안 요원들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어 날렵한 검은색 하이힐이 지면을 밟았고 붉은색 실크 드레스 자락이 밤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여왕과도 같은 고고한 자태를 드러냈다. 우아하게 틀어 올린 흑발과 목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더 시선을 끄는 것은 그녀의 차가우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다. 강태준은 헬기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걸어오는 여인을 본 순간 심장이 잿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지만 그 이목구비는 그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흉터처럼 선명했다. 그녀는 바로 그가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전처 한서연이었으며 이제는 강그룹의 생사여 탈권을 쥔진 글로벌의 부회장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한서연의 등장은 파티장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뒤에 서 있던 박미라는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붉은 액체가 대리석 바닥에 피처럼 번져나갔다. 식모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던 여자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올라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한서연은 붉은 카펫 위를 우아하게 걸어오며 강그룹 임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강태준만을 향해 직진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과거의 애증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패배자를 향한 싸늘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자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고 강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비서가 건넨 두꺼운 서류철을 받아든 한서연은
천천히 첫 장을 넘기며 강태준을 향해 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그녀는 진 글로벌이 강그룹의 재무 상태를 정밀 실사한 결과 심각한 분식 회계와 은폐된 부실 채권을 발견했다고 차갑게 통보했다. 이는 투자를 위한 방문이 아니라 적대적 인수합병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심판의 시작임을 알리는 잔혹한 서곡이었다. 이성을 잃은 박미란이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볼성사납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값비싼 드레스가 찢어지고 화장이 눈물로 얼룩진 그녀를 한서연은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속삭였다. 그녀가 준비한 진정한 선물은 아직 포장조차 뜯지 않았다는 말에 강태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는 강그룹의 주가가 의문의 매도 폭탄으로 인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속보가 떴고 강태준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한서연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당신이 18년 전 뱃속의 아이와 함께 나를 버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서늘한 미소는 강태준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몽을 선사했다. 한편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는 백발의 노신사가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3명의 천재적인 젊은이들이 최신형 노트북을 조작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진 회장은 자신의 딸이 보여준 화려한 복수극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때라고 손자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가운데 앉아 현란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던 청년은 강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고하며 미소 지었다. 법률 서류를 검토하던 아름다운 소녀는 탈세와 횡령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되어 검찰에 넘길 준비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인 또 다른 청년은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친부인 강태준의 개인 자산까지 모두 증발시킬 수 있다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한서연은 밖에서의 냉철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자신을 거두어준 아버지 진 회장의 품에 안겨 안도했다. 새 아이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엄마에게 달려와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녀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위로했다. 이들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풀이가 아니라 짓밟힌 존엄성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한서연은 다시는 가족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강태준은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되뇌었다. 오늘 밤은 한국 재계의 피바람을 예고하는 긴 밤이 될 것이며 한서연과 세 천재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었다. 오만했던 강태준과 박미란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달콤한 승리의 서막이었다. 그랜드 하네트 호텔의 대연 회장은 한서연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혼돈의 도가니였으며 수습되지 않은 충격이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내며 마이크를 다시 잡고 이것은 경쟁사의 악의적인 모함이라며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진 글로벌이 제시한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불안에 떠는 주주들은 그를 둘러싸고 해명을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했고 경호원들이 이들을 막아내느라 진땀을 흘리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박미라는 찢어진 드레스를 대충 수습하고는 악에 바친 표정으로 자신의 비서에게 소리를 지르며 당장 언론 대응팀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한서연이 가짜 신분을 도용해 사기를 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라도 여론을 뒤집으려 발버둥쳤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18년 전처럼
교묘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은 이미 펜트하우스에서 3명의 천재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호텔 최상층의 펜트하우스는 아래층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정교한 기계음과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차가운 작전 통제실과 같았다. 첫째 아들 진우는 여러 개의 모니터 화면을 동시에 주시하며 강그룹의 메인 서버에 침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천재적인 해킹 실력으로 이미 강그룹의 허술한 보안망을 뚫고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으며 손가락 하나로 거대 기업을 마비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진우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고 그는 어머니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다. 순식간에 연회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를 일으키더니 강그룹의 홍보 영상이 사라지고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곧이어 강태준과 박미란이 지난 몇 년간 주고받은 비밀 이메일과 불법 자금 세탁 내역이 적나라하게 화면을 가득 채웠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경악에 찬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증거를 찍느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태준은 사색이 되어 전원을 차단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시스템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둘째 딸 진아는 법전 대신 태블릿 PC를 들고 냉철한 눈빛으로 강그룹의 법무팀 서버를 장악하여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제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해 그들이 법망을 피해 저지른 만행들을 낱낱이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국세청과 검찰청 서버로 전송해버렸다. 연회장에 있던 고위 간부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바로 출국 금지와 소환 조사를 알리는 수사기관의 긴급 문자 메시지였다. 법무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강태준에게 달려와 회사의 모든 법적 방어막이 뚫렸다고 보고하며 절망했다. 막내 아들 진혁은 월스트리트에서 갈고 닦은 금융 감각으로 강태준이 스위스와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비밀 계좌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금융 알고리즘을 역이용하여 강태준의 개인 자금을 동결시키고 그 돈을 자선단체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작업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행했다. 강태준의 스마트폰에는 잔액이 영원이 되었다는 알림이 쉴 새 없이 떴고 그는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정밀한 타격이었다. 강그룹의 전산 실장은 땀범벅이 되어 연회장으로 뛰어들어와 회장님께 보고하려 했으나 이미 모든 시스템이 외부의 누군가에게 장악당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었다. 그는 보안 시스템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공격자를 방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부 데이터를 밖으로 퍼나르고 있다고 울먹였다. 강태준은 멍한 눈으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진 글로벌의 로고와 함께 게임 오버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서연 혼자서 꾸민 일이 아님을 직감했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배우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며 어두운 조명 아래 앉아있는 3명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변조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을 진 글로벌의 집행자들이라고 소개하며 강그룹의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왔음을 선언하는 영상을 송출했다. 화면 속의 인물들은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강태준은 그들의 이목구비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고 특히 가운데 앉은 청년의 눈매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았다는 생각에 전율했다. 박미라는 저것들도 다 한패라며 스크린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졌지만 그녀의 발악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진우는 마이크를 통해 강태준에게 들으라는 듯이 당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오늘 밤 무너질 것이며 이것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증오의 깊이는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강태주는 그 목소리에서 18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아내의 울음소리와 겹쳐지는 환청을 들으며 극심한 두통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저 아이들이 대체 누구인지 알아내라고 비서실장에게 쉰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나는 화면을 통해 박미란이 과거에 저지른 위증 교사와 협박 사건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매장시켜 버렸다. 박미란의 고상한 척하던 가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범죄자 보듯하며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억울하다며 바닥을 치고 통곡했지만 이미 그녀의 추악한 민낯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진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법의 원칙을 그녀에게 똑똑히 각인시켜 주었다. 진혁은 마지막 결정타로 강그룹의 주가 조작 증거를 증권거래소와 주요 언론사에 동시 배포하며 강태준의 경영권을 박탈할 명분을 완성했다. 그는 화면 너머로 강태준을 응시하며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과 권력을 잃는 고통을 느껴보라고 조용히 읊조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손발이 묶인 채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기분을 느끼며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들이 단순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태어난 저승사자 같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서연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과 단합된 모습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너무 일찍 어른들의 잔혹한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임을 알기에 약한 마음을 다잡고 다음 단계의 계획을 점검했다. 진 회장 또한 손주들의 활약에 흐뭇해하며 강그룹 인수 합병을 위한 법적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연회장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비상등만이 붉게 깜빡이며 혼란스러운 현장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앞다투어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은 채 스크린에 남겨진 3명의 실루엣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청년의 얼굴이 계속해서 맴돌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과연 그 아이들이 18년 전 사라진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고 그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강태준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대연 회장에서 벌어진 참사는 단순한 망신을 넘어 강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에 그는 한시라도 빨리 한서연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 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펜트하우스층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닫히는 문을 비집고 튀어나와 복도를 가로질러 뛰어갔지만 그의 앞을 막아서는 것은 강철 같은 근육질의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펜트하우스 입구를 굳게 지키고 있었고 강태준이 다가오자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제지하며 단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태준은 자신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드는 강그룹의 회장임을 소리치며 길을 비키라고 명령했지만 경호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격분하여 경호원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순식간에 제압당해 팔이 뒤로 꺾인 채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리는 굴욕을 맛보아야 했다.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든 강태준의 눈앞에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냉기가 복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문 사이로 걸어 나온 인물은 한서연이 아닌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노신사였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백은 맹수와도 같아 강태준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온 노신사는 바로 진 글로벌의 총수이자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불리는 진 회장이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강태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진 회장은 바닥에 엎드린 강태준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느냐며 낳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꾸짖었다. 강태준은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어 한서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진 회장은 콧방귀를 뀌며 내 딸은 쓰레기와 나눌 대화가 없으며 너는 이제 내 상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차갑게 선을 그었다. 강태준은 딸이라는 단어에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앞의 노인이 바로 한서연을 거두어주고 후원해준 배우 인물임을 직감했다. 진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하고 내리찍으며 18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네가 만삭의 아내를 길바닥에 내버렸던 그날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강태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그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 파편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느꼈다. 당시 그는 박미란에게 눈이 멀어 한서연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거나 부정하며 잔인하게 내쫓았던 것이다. 진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강태준이 애써 묻어두었던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는 심판의 언어와도 같았고 복도에는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진 회장은 그때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서연을 구한 것이 바로 자신이며 그녀 뱃속에 있던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오늘날 너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강태준은 아이들이라는 복수형 단어에 숨이 턱 막히며 아까 스크린에서 보았던 3명의 천재들이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진 회장은 충격에 빠진 강태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그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라고 말했다. 흩날리는 서류들은 강그룹의 채무인수 증서와 주식 매매 계약서들이었으며 이는 진글로벌이 이미 강그룹의 주요 채권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진 회장은 내일부터 강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채권단인 진글로벌의 관리하에 들어갈 것이며 너는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냉혹하게 통보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실패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리는 철저한 응징이자 파멸의 서곡이었다. 강태준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이것은 불법이라며 항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는 진 회장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경호원들의 살벌한 눈빛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 감히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강태준은 마지막 발악으로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라면 나에게도 친권이 있다며 뻔뻔하게 권리를 주장하려 들었다. 그러자 진 회장의 표정이 일순간 악기처럼 일그러지며 지팡이를 들어 강태준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둔탁한 타격음이 복도를 울렸다. 진 회장은 고통에 신음하는 강태준을 향해 짐승만도 못한 놈이 어디서 감히 아비 노릇을 하려 드느냐며 호통을 쳤고 그 기세는 천지를 진동시킬 듯 맹렬했다. 그는 네가 버린 것은 단순한 아내와 자식이 아니라 너의 미래와 축복이었으며 이제 와서 핏줄을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라고 일갈했다. 진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하여 이 오물을 당장 내다 버리라고 지시했고 강태준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닫혀있는 펜트하우스 문을 향해 서연의 이름을 절규하듯 외쳤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그 안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을 새 아이의 시선만이 차갑게 느껴질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강태준은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의 찢어진 양복과 헝클어진 머리는 대한민국 재계서열의 회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이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18년 전 자신이 버린 핏줄이 천재가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유전자 검사기관을 섭외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호텔 밖으로 나온 강태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았고 그것은 마치 18년 전 그날 밤의 대자비처럼 그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그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얼굴에서 닦아내며 이를 갈았고 반드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이라는 증거를 찾아내 상황을 역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면 법적으로 친권을 행사하여 진글로벌의 자산에 손을 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비열한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이들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탐욕스러운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펜트하우스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한서연은 와인잔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새 아이가 다가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첫째 진우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저런 사람은 아빠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고 서연은 그런 아들을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존재가 저 사람에게 알려진 이상 이제부터는 더 잔혹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막내 진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그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둘째 진아 역시 법은 감정이 없지만 정의의 편이라며 강태준이 친권 소송을 걸어온다면 그가 과거에 저지른 가정폭력과 유기방임죄를 세상에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진 회장은 든든한 손주들의 모습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고 이제 사냥감이 덫에 걸렸으니 천천히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라고 선언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복수를 향한 그들의 열망은 태양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강태준의 운명은 이미 풍전등화와 같았다. 박미라는 강태준이 호텔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귀가한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리기보다는 도끼 어린 분노에 휩싸여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18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강그룹 사모님이라는 위치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화장대 위에 값비싼 향수병과 화장품들을 바닥으로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고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박미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떨리는 손으로 비밀리에 관리해 오던 뒷골목 심부름 센터와 부패한 연예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한서연과 그 아이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를 인터넷에 퍼뜨리라고 악을 쓰며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주요 커뮤니티는 한서연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기사들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기사의 내용은 한서연이 미국에서 신분을 세탁한 꽃뱀이며 그녀가 데려온 새 아이들은 유산을 노리고 고용된 아역 배우들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들이었다. 박미란이 매수한 댓글 부대는 기사마다 악의적인 댓글을 달며 여론을 조작했고 사람들은 자극적인 내용에 휘둘려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쏟아지는 기사들을 확인하며 낄낄거렸고 이것이 한서연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착각했다. 그는 박미란의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당신밖에 없다며 추켜 세웠지만 그 눈빛에는 비열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진 글로벌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묵 속에 차가운 미소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첫째 진우는 모니터 가득 떠 있는 악성 댓글과 허위 기사들의 IP 주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그 배후에 박미란이 있음을 확인하고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박미란이 돈을 송금한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으며 그녀가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째, 진아는 언론사들에 보낼 고소장을 작성하는 대신 오늘 오후에 열릴 긴급 기자회견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붉은색 서류철을 챙겼다. 그녀는 이번 기자회견이 단순한 해명의 자리가 아니라 박미란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공개 처형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후 2시가 되자 기자회견이 열리는 강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며 펜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박미란은 집에서 TV 생중계를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한서연이 여론의 문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하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잠시 후 회견장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호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지만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녀의 뒤로는 3명의 아이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든든하게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카메라 렌즈를 뚫을 듯 강렬했다. 단상에 오른 한서연은 자리에 앉지 않고 마이크 앞에 서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의연하게 받아내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자신을 둘러싼 저급한 루머에 대해 해명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못 박으며 기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이며 강태준과의 친자 관계가 99% 일치함을 단 한마디로 증명해 보였다. 장내가 술렁거리는 사이 그녀는 손짓으로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고 화면에는 박미란이 예상치 못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미란이 심부름 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한서연을 매장시키라고 사주하는 음성. 녹음 파일과 송금 내역이 담긴 적나라한 증거였다. 집에서 TV를 보던 박미란은 자신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국에 울려 퍼지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며 경악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조차 없었다. 화면 속의 자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박미란이 지난 10년간 강그룹의 미술품 구매를 빙자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장부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그 액수는 수백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그녀가 강태준 몰래 빼돌린 돈으로 강그룹의 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킨 주원인이기도 했다. 강태준은 옆에서 같이 TV를 보다가 믿었던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기자들은 한서연의 해명보다 박미란의 범죄 사실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앞다투어 속보를 타전했다. 진아는 마이크를 잡고 박미란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며 이미 검찰에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박미란이 여론 조작을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수단들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서연은 창백하게 질린 강태준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뉴스 화면을 바라보며 당신이 곁에 둔 여자가 바로 당신의 회사를 갉아먹은 기생충이었음을 깨달으라고 속으로 속삭였다. 그 시각 강태준의 저택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고 집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박미란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저택을 포위한 수사관들에게 발각되어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을 당했다. 그녀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하게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녀를 호송차에 강제로 태웠다. 강태준은 멍한 표정으로 끌려가는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를 도와줄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히려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과 회사가 모두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서연은 당당하게 퇴장하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런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한 여전사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이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승리를 축하해 주었다. 막내 진혁은 엄마가 보여준 카리스마가 정말 멋졌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진우는 이제 인터넷 여론이 완전히 우리 편으로 돌아섰다고 보고했다. 한서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것은 정의가 승리한 것이지 우리가 잔인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이제 박미란이라는 큰 장애물을 치웠으니 강태준과의 마지막 결판만이 남았음을 직감했다. 강그룹의 주가는 박미란의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은 경영진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본사 로비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져 술병을 나팔 불며 괴로워했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18년 전 서연을 버렸을 때 느꼈던 해방감이 사실은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의 처량한 신세의 한탄에 불과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수신 거부된 신호음만이 그의 귓가를 때리며 비참함을 더했다. 진 회장은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TV 뉴스를 끄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고 이제 남은 것은 강그룹의 완전한 인수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강태준의 해임안을 상정하라고 명령했다. 진 회장은 강태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를 열어 강제로 끌어내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아 놓을 계획이었다. 한서연은 아버지의 계획을 전해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강태준에게 자비란 사치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이 도시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태준의 절망은 깊어졌고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안을 배회하다가 서연과 함께 찍었던 옛날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의 서연은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고 강태준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소중한 미소를 지키지 못하고 헛된 욕망을 쫓아 이 지경이 되었는지 자책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괴물로 변해버린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었고 그것이 그를 마지막 발악으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구치소에 수감된 박미라는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다고 되뇌며 면회 온 변호사에게 자신의 숨겨둔 비밀 카드를 꺼내 들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강태준조차 모르는 강그룹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최후의 보루였으며 그녀는 이것을 이용해 한서연과 협상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들이 이미 그녀의 모든 패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미 박미란의 변호사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그녀의 계획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서연은 출근길 차 안에서 진우의 보고를 받고 박미란의 끈질긴 생명력에 혀를 내둘렀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미란이 꺼내들려는 카드가 오히려 그녀의 형량을 늘리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여유롭게 대응하기로 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강그룹 본사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의 주인은 이미 바뀌어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오늘 이사회에서 강태준을 마주하게 될 순간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했고 마음속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강태준이 텅 빈 저택에서 지난날의 영광을 되새기며 독한 위스키를 들이켜고 있을 때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발신자는 본가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수석 집사였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조 여사가 뉴스를 통해 며느리 박미란의 구속 소식과 강그룹의 몰락 과정을 지켜보다가 극심한 충격을 받아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다는 비보였다. 강태준은 술이 확 깨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현관을 뛰쳐나갔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마저 잃게 된다면 자신에게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뼛속까지 시린 공포를 느꼈다. 서울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대학병원 응급실 앞은 이미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만 강태준에게는 그들의 플래시 세례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을 시켜 기자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적인 표정의 의료진뿐이었다.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조 여사의 심장 상태가 고령인데다 급성 대동맥 박리까지 겹쳐 수술 성공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들조차 수술대 위에서 사망할 확률이 90%가 넘는다며 집도를 거부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강태준은 병원장의 멱살을 잡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어머니를 살려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자신의 무력함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과거 한서연을 내쫓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며 했던 모진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것이 천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재 미국에서 방문 중인 전설적인 천재 외과 의사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 의사는 닥터 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신의 손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지만 워낙 까다롭고 고액의 수술비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환자를 선택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강태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의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병원장은 그가 마침 이 병원에서 열리는 국제학술 세미나에 참석 중이라고 대답했다. 강태준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당장 세미나실로 달려가 그 의사 앞에 무릎을 꿇고 빌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미나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면서 제발 어머니를 살려만 준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기도했다. 세미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강단에 서서 유창한 영어로 최신 심장수술 기법을 발표하고 있는 젊은 의사의 뒷모습이 보였다. 강태준이 소란을 피우며 들어오자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발표를 하던 의사도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강태준은 그 의사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스크린 속에서 자신의 금융자산을 동결시켰던 셋째 아들 진혁이었다. 금융 전문가인 줄만 알았던 진혁이 메스까지 잡는 천재 의사라는 사실에 강태준은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진혁은 강태준의 경악하는 표정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트만 넘겨보며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독하니 잡담할 시간이 없다고 차갑게 말했다.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네가 어떻게 의사냐고 물었지만 진혁은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기술을 모두 배웠을 뿐이라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는 강태준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간호사들에게 수술 준비를 지시했고 그 태도는 너무나도 프로페셔널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강태준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진혁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제발 할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진혁은 차가운 눈으로 강태준을 내려다보며 내가 이 수술을 하는 것은 당신의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눈앞의 환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강태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수술실로 향했고 강태준은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버린 자식이 어머니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안도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수술실 밖 대기실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강태준은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쳐나와 환자의 출혈이 심해 수혈이 필요한데 병원에 보유 중인 혈액이 부족하다고 소리쳤다. 조 여사의 혈액형은 희귀한 RH-AB형이었고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쇼크사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피를 뽑으라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간호사는 검사 결과 강태준의 혈액형은 A형이라 수혈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절망에 빠진 강태준이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으려던 찰나 수술실 인터폰을 통해 진혁의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혈액형이 환자와 일치하니 내 피를 뽑아서 수혈하라고 지시했고 의료진은 주저했지만 집도의의 명령에 따라 체열 준비를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 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했는데 RH-AB형은 유전적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형질로 직계 가족 중에서도 찾기 힘든 경우였기 때문이다. 그는 18년 전 자신이 서연을 의심하며 뱃속의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닐 것이라고 모욕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잠시 후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가지고 나온 혈액 검사 결과지를 강태준에게 건네주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조 여사와 진혁의 유전적 일치율이 999%라는 과학적 수치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이는 그가 자신의 친아들임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강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종이를 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을 눈앞에서 확인하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수술은 장장 10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성공적으로 끝났고 진혁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수술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환자가 고령이라 회복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무미건조하게 설명했다. 강태준은 진혁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진혁은 그런 강태준을 바라보며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일이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서연이 나타났고 그녀의 등장은 병원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그녀는 수술복을 입은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고생했다고 말해주었고 진혁의 차가웠던 표정은 어머니 앞에서 순한 양처럼 부드럽게 풀어졌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자신이 저 행복한 그림 속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차가워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한서연은 강태준에게 다가와 손에 쥐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뺐다시피 가져가며 이제야 믿겠느냐고 싸늘하게 물었다. 그녀는 당신이 의심하고 버렸던 그 아이가 오늘 당신의 어머니를 살렸다며 이것이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무게라고 일갈했다. 강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신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녀는 진혁의 팔짱을 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고 강태준은 덩그러니 남겨져 오열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강태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얼마나 큰지 되새겼다. 자신의 핏줄을 부정하고 내쳤던 그 오만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그는 이제 회장직도 잃고 가족도 잃고 남은 것은 병든 노모와 껍데기뿐인 자존심밖에 없다는 사실에 허탈하게 웃었다. 하지만 진혁이 수술실에서 보여준 그 눈빛과 자신의 혈관에 흐르는 피를 나눠주던 그 모습은 강태준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 아주 미세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를 평생 괴롭힐 고통의 근원이기도 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가족 사진을 꺼내 어루만지며 18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바치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시간은 잔인하게도 앞으로만 흘러갈 뿐이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병원 복도의 적막뿐이었다. 진 글로벌의 사무실로 돌아온 진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피곤한 눈을 감았고 서연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아들의 곁을 지켰다. 진혁은 엄마에게 할머니를 살린 것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지만 서연은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며 너는 의사로서 옳은 일을 했다고 격려했다. 그녀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의사로서의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했을 마음을 이해하며 꼭 안아주었다. 이제 강태준에게 남은 것은 철저한 고립과 파멸뿐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강태준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박미란이 머물던 드레스룸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의 손길은 거칠고 다급했다. 박미란이 구속되기 직전 자신의 개인금고 비밀번호를 바꾸려다 실패했다는 가정부의 증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는 벽에 숨겨진 금고 앞에 서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박미란의 생일을 입력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몇 번의 시도 끝에 18년 전 서연을 내쫓았던 날짜를 입력하자 굳게 닫혀 있던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보석이나 현금 뭉치가 아닌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겉면에는 판도라라는 글씨가 휘갈겨 쓰여 있었다.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의 진실을 담고 있음을 직감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봉투를 열자 쏟아져 나온 것은 18년 전 그가 서연의 외도 증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진들의 원본 필름과 한 낯선 남자의 신상 명세서였다. 사진 속에서 서연과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듯 보였던 그 남자는 사실 박미란이 고용한 무명 연극 배우였으며 뒷장에는 그에게 거액의 연출료를 지급한 입금 내역서가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다. 강태준은 그 남자가 쓴 각서를 읽어내려가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는데 거기에는 강태준 회장의 부인을 유혹하는 척 연기하여 이혼 사유를 만들어주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박미란의 사주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한 편의 삼류막장 드라마였음을 깨닫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밑에 깔려있던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였는데 그것은 서연이 임신 초기임을 알리는 진단서였으나 날짜가 조작되어 있었다.
박미라는 서연이 강태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아이가 외간 남자의 아이인 것처럼 날짜를 교묘하게 바꿔치기에 강태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부채질했던 것이다. 강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박미란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그날 밤 비를 맞으며 결백을 호소하던 서연의 눈동자를 외면하고 그녀를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자신의 잔인한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 시각 강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급 주주총회를 위해 모인 주주들과 임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강태준 회장의 해임안과 진글로벌의 경영권 인수 승인 건이었기에 대한민국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의장석이 비어 있었고 주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진회색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의 뒤로는 진우, 진아, 진혁 세 남매가 마치 호위무사처럼 든든하게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등장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한서연은 의장석에 앉지 않고 단상 앞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좌중을 응시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강태준의 경영 실패와 도덕적 해이를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강그룹의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부채 비율, 그리고 강태준이 박미란에게 놀아나 횡령한 자금의 내역이 띄워졌다. 주주들은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고 강태준에 대한 실망감은 분노로 바뀌어갔다. 한서연은 리더의 무능은 죄악이며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공적인 판단을 그르친 경영자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헝클어진 머리와 충혈된 눈을 한 강태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한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강태준은 단상 아래까지 걸어와 한서연을 올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절규하듯 외쳤다. 그는 품 안에서 박미란의 금고에서 찾은 조작된 증거물들을 꺼내 보이며 자신도 속았을 뿐이라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변명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18년 전의 일은 박미란의 계략이었으니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의 호소는 주주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웃음을 샀을 뿐이었다. 한서연은 싸늘한 표정으로 강태준을 내려다보며 당신이 속았다는 사실이 당신을 용서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는 한 기업의 총수가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작된 거짓말에 놀아나 처자식을 버렸는데 어떻게 수만 명의 직원이 딸린 거대 기업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녀의 말은 강태준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렀고 회의실에 있던 주주들은 그녀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강태준은 말문이 막혀 입을 뻥긋거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 둘째 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률 자문 자격으로 강태준의 발언이 주주총회의 안건과 무관함을 지적하며 퇴장을 요구했다. 그녀는 이곳은 당신의 가정사를 하소연하는 법정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비즈니스의 장이라며 아버지인 강태준에게 굴욕을 안겼다. 강태준은 딸의 차가운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18년간 방치된 자식의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경호원들은 그를 양쪽에서 붙잡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강태준은 끌려가면서도 서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는데
참석 주주 95%의 찬성으로 강태준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되었고 진글로벌의 강그룹 인수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강태준은 회의장 박복도에 주저앉아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약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은 바닥에 앉아있는 전 회장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고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회의가 끝난 후 한서연은 임원들의 축하를 뒤로하고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지만 복도 끝에는 아직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바짓단을 잡으며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는 이제 회장직도 돈도 필요 없으니 가족만 곁에 있어준다면 속죄하며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내려다보는 눈빛에 경멸조차 담지 않은 채 무표정하게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그의 손을 떼어냈다. 한서연은 낮지만 분명한 어조로 당신이 그리워하는 한서연은 18년 전 그 빗속에서 이미 죽었다고 말하며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녀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진 글로벌의 부회장이자 당신을 파멸시킨 사업가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옆에 서 있던 진우는 강태준에게 당신이 우리를 버렸을 때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자랐고 당신 없이도 충분히 훌륭하게 컸다고 쏘아붙였다. 진혁 또한 어머니의 수술비는 내가 낼 테니 그것으로 마지막 부자의 연을 정리하자고 냉정하게 덧붙였다. 강태준은 아이들의 냉담한 반응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감히 원망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18년 동안 놓쳐버린 것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가치였음을 깨달았다. 서연과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바닥을 치고 통곡했지만 텅 빈 복도에는 그의 메아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아버지 진 회장과 함께 펜트하우스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함으로 가득했다. 진 회장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끝맛은 언제나 쓴 법이라며 위로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강태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감정이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에 가까웠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박미라는 변호사를 통해 강태준이 해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녀는 자신이 망했으니 강태준도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뒤틀린 신보를 드러냈다. 그녀는 감방 동료들에게 자신이 한때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드는 회장 사모님이었다고 자랑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조소와 멸시뿐이었다. 그녀는 좁은 감방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 18년 전 서연을 몰아내고 쾌재를 불렀던 그날을 회상했지만 그것은 이제 독이 든 성배였음이 명백해졌다. 강그룹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고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진 글로벌의 선진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회사의 투명성은 높아졌고 직원들의 사기도 덩달아 올라갔다. 첫째 진우는 보안 부문을 총괄하며 철통 같은 방어망을 구축했고 둘째 진아는 법무팀을 이끌며 준법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셋째 진혁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세 남매의 활약은 재계의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강그룹을 구한 삼총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겨 술로 나날을 보내며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TV 뉴스에 나오는 서연과 아이들의 활약상을 보며 멍하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가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멀리서 지켜보다 돌아오곤 했지만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불러온 파국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뼈저린 후회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형벌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그것은 바로 납치된 아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박미란의 사주를 받은 범죄 조직의 협박 전화였다. 강태준은 박미란이 감옥에 가면서도 숨겨둔 마지막 발악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속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겉옷을 챙겨 입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박미란이 감옥에서 사주한 납치극은 그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가 고용한 뒷골목 조직원들은 강태준에게 뜯어낼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 타겟을 강그룹의 새로운 주인인 한서연으로 변경해버렸다. 그들은 박미란의 친아들인 어린 민준을 인질로 잡고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몸값과 도주용 헬기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한서연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비록 원수의 아들이지만 죄 없는 어린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즉시 구출 작전을 지시했다. 펜트하우스의 상황실은 다시 한번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새 아이들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다. 첫째 진우는 협박 전화의 발신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그들이 인천 항구에 버려진 냉동 창고에 은신하고 있음을 1분 만에 밝혀냈다. 둘째 진아는 경찰청장에게 직접 핫라인으로 연결하여 최정예 특공대의 출동을 요청했고 언론 통제를 통해 범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셋째 진혁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의료팀을 꾸렸고 할아버지 진 회장은 자신의 사설경호 부대인 블랙가드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한편 강태준은 범인들로부터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 전화를 받고 이성을 잃은 채 낡은 차를 몰고 인천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막내 아들마저 위험에 빠졌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며 핸들을 꽉 쥐어 손톱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도움을 요청할 면목조차 없었기에 홀로 범인들과 맞서 죽더라도 아들을 구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앞유리를 때렸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인천 항구의 폐창고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빗소리에 섞여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서연이 이끄는 블랙가드와 경찰 특공대가 소리 없이 창고를 포위하는 동안 강태준의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정문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범인들은 갑작스러운 차량의 등장에 당황하여 민준을 끌어안고 흉기를 들이대며 강태준을 향해 멈추라고 소리쳤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고 제발 아이는 놔주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하지만 범인들은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고 강태준을 발로 차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빈털터리 전직 회장은 필요 없다며 한서연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와 함께 모두 불질러 버리겠다고 휘발유통을 흔들어댔다. 그때 창고의 천장 유리가 깨지며 블랙가드 요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왔고 동시에 정문이 폭파되며 한서연이 경호원들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지옥불 속에 강림한 여신처럼 압도적이었고 범인들은 순식간에 기세가 꺾여 뒷걸음질 쳤다.
한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범인들을 쏘아보며 지금 당장 아이를 놓아준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겠다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고도 창고 전체를 울릴 만큼 위압감이 넘쳤고 범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눈치만 보았다. 궁지에 몰린 범인 중 우두머리가 이판사판이라며 품에서 칼을 꺼내 한서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경호원들이 반응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한서연의 눈동자에 날카로운 칼날이 비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태준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한서연의 앞을 가로막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이 그의 복부를 깊숙이 찔렀다. 강태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범인의 팔을 꽉 붙잡았고 그 틈을 타 진혁이 달려들어 범인의 급소를 가격해 제압했다. 붉은 선혈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고 강태준은 한서연의 품으로 힘없이 쓰러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피를 흘리는 강태준에게 집중되었다. 범인들은 특공대원들에 의해 전원 체포되었고 구석에 묶여있던 어린 민주는 무사히 구출되어 형인 진우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한서연은 자신의 품에 안겨 피를 흘리는 강태준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강태준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떨리는 손을 들어 서연의 얼굴을 만지려다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다. 진혁이 다급하게 달려와 강태준의 상처를 지혈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그의 표정은 의사로서의 냉철함과 아들로서의 동요가 뒤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진혁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고 입술을 달싹여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라는 말을 겨우 내뱉었다. 그것은 지난 18년 동안 그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러나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과였다. 진혁은 대답 대신 이를 악물고 지혈에 집중하며 죽지 마세요. 이렇게 쉽게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쳤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의료진이 들이닥쳤고 강태준은 들것에 실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한서연은 빗물과 핏물이 섞여 엉망이 된 옷을 입고 멍하니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태준이 보여준 마지막 희생이 그가 가진 모든 죄를 씻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은 지켰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민준을 안고 있는 진우와 법적 절차를 지시하는 진아. 또한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침묵을 지켰다. 사건 현장이 정리되고 비가 그치자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며 이 긴 악연의 고리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태준의 희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들 가족에게 던져진 화해의 제스처이자 무거운 질문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용서라는 낯선 감정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병원 수술실 앞 복도는 며칠 전 조 여사의 수술 때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공기의 온도는 사뭇 달랐다. 이번에는 한서연과 세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며 강태준의 생사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지고 집도이가 나왔을 때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주시했다. 의사는 다행히 장기 손상이 심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긴 재활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아이들도 긴장이 풀린 듯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깨어나면 그와 진지하게 마주 앉아 18년 전 하지 못했던 마지막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다시 부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한 진정한 이별의 의식이었다. 진 회장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딸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드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갇혀있던 박미라는 납치 실패 소식과 함께 강태준이 영웅적인 희생을 했다는 뉴스를 전해 듣고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오히려 강태준에게 면죄부를 주고 자신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벽을 긁으며 괴성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그녀는 영원한 고독 속에 갇히게 되었다. 악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라는 진리를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자 한서연은 병실로 들어가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잠들어 있는 강태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포숙하고 늙어 보였지만 지난 18년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서연은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잠시 올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안은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방청객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미라는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분노와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며 그녀가 저지른 납치 교사, 살인 미숙,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재판장의 입에서 나올 최종 형량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숨을 죽였다. 재판장이 박미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주문을 마치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고 박미란은 비명을 지르며 재판부를 향해 난동을 부렸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발악했지만 교도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며 처절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 모습은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검사석 옆에 앉아있던 둘째 진아는 냉철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류 가방을 챙겼고 마침내 긴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법이 가진 엄중함으로 악을 심판하고 가족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변호사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강태준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 벤치에서 따스한 오후 햇살을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복부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은 회한과 죄책감의 상처는 여전히 쓰라리게 남아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아직 갚아야 할 죗값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서연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강태준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정원을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평온한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품 안에서 잘 정리된 서류 봉투를 꺼내 서연에게 건네며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봉투 안에는 그가 가진 강그룹의 자녀 지분 전량을 세 아이들에게 양도한다는 위임장과 경영일선에서 영구히 물러나겠다는 사임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욕심을 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서연은 서류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강태준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비록 부부의 연은 18년 전에 끝났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천륜까지 끊을 수는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겠지만
다시는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한 합리적인 타협이자 마지막 배려였다. 강태주는 서연의 관용에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18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멀리서나마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깊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과거의 오만함과 집착을 내려놓은 탓인지 한결 가벼워 보였고 서연은 그가 진정한 평안을 찾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강그룹은 진글로벌과의 합병을 통해 JS그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했다. 한서연 회장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투명한 경영 철학은 재계의 모범이 되었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녀는 단순히 이익을 쫓는 기업가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리더로서 명성을 떨쳤으며 수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강인해 보였다. 세 아이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며 JS그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첫째 진우는 그룹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서 혁신적인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해커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실력으로 떼어냈다. 둘째 진아는 그룹의 법무총괄사장이 되어 기업 윤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주도하며 정의의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는 법이 강자만의 무기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셋째 진혁은 의사 가운을 벗고 경영 수업에 매진하여 그룹의 해외 사업 부문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인간미를 겸비한 경영자로 평가받으며 할아버지 진 회장의 사업 수완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칭찬을 들었다. 진 회장은 훌륭하게 자란 손주들을 보며 이제 자신은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 여생을 즐기겠다고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지내면서도 가끔 회사에 들러 손주들에게 훈수를 두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JS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축하 인파로 북적였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주인공들을 비추고 있었다. 한서연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올라 감동적인 연설을 마친 후 새 아이들과 아버지 진 회장을 무대 위로 불렀다. 5 식구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는 모습은 그들이 지나온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승리자들의 아름다운 초상화와도 같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연은 문득 연회장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수수한 양복을 입은 강태준이 모자를 눌러쓴 채 기둥 뒤에 서서 무대 위의 가족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멀리서나마 가족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몰래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화려하게 빛나는 서연과 아이들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자신의 몫은 여기까지임을 인정하고 조용히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그것은 비움으로써 얻게 된 진정한 자유였다. 한서연은 강태준이 서 있던 자리를 잠시 응시하다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정면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외쳤고 아이들도 함께 잔을 부딪혔다. 쨍그랑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18년 전 버림받았던 여인과 새 아이들은 이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인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오만한 권력자들에게는 서늘한 경고가 되어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한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어.